네, 오늘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모두 부산을 찾아서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외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1.6 재보궐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대표 오늘 일제히 부산 금정구를 찾아서 지원 유세를 하는데 사실 부산 금정하면 여권의 강세 지역인데 야권 단일화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죠. 어제 그 토론 결과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 단일화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 야권 후보 둘 다 지금 여권 후보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해볼 만하다. 득표율이 예상 득표율이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예. 한 5%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야권이 단일화했어도 이 단일화의 효과가 즉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전남 곡성에서 뭐 치열하게 다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험한 말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단일할 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은 어떻게 보면 남의 당 선거를 도와주는 거냐, 남의 네. 집 살림을 도와주는 거냐 이런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차라리 우리가 못 가질 바에야 차라리 상대도 못 가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선거 단일화를 하고 나서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보통 30% 평균인데 아주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50% 나오기도 합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전후예요. 그런데 만약에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이제 야권에 좀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한 투표율이 40%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인천 강화, 부산 금정,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이전 군수들도 또 국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면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서 강화나 금정에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여당이 지면 말이죠. 네. 이 타격이 클 거예요. 예.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이 기초단체장 선거의 의미를 넘어버렸어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처음에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그 안 좋은 경험도 있고 네. 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는데 중앙 정치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뭐 이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전국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네. 영광, 곡성 그리고 이제 이 강화, 부산, 금정구 이 네 군데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원래 텃밭이었던 곳을 뺏기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물론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권이 그만큼 이제 민심이 이반됐다라는 것을 아주 선거로서 비록 투표율이 낮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의 여권에 닥친 여러 위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적어도 강화 금정은 꼭 이겨야 한다. 그 금정이야 뭐 계속 이겨왔으니까 강화도 그렇고. 근데 특히 강화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한 예. 상황이라서 거기도 이제 안심하기에 이르고. 예. 여권에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뭐 야당의 당대표 사보 리스크라는 게 워낙 만성화된 상태라서 그것보다도 여권의 많은 리스크들이 지금 상당히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곡성 군수 재선거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나 곡성을 찾은 건 보수정당 대표로는 3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지금 선거 일정이 바쁜 와중에도 이른바 험지인 호남을 찾은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에서도요 전국의 후보를 다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몇 군데 안 낸 것도 있었지만은 전국 후보를 다 낼 정도로 전국 수권 정당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도 당연히 가야죠. 전국 수권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고요. 호남이 곡성의 약간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21대 총선에서는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격차가 한 20%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근데 직전 선거죠. 22대에서는요. 그 표차가 좁혀져 가지고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 수권 정당으로서 당연히 곡성에 방문한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보다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해볼 만하다. 그런 판단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곡성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야당이 땅 따먹기만 하고 있다.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자기 땅인 양 여기고 있다라고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번에 곡성 군수 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야당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게 상식이죠. 지금 야당이 치열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겨루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으로서도 최소한 지역구 하나는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전부 이제 비례대표만 지난번에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어쨌든 한석이라도 영광 곡성에서 차지해야 될 아주 뭐 상당한 중요한 뭐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반대로 아까 이제 여당 얘기했습니다만 야당에서 볼 때도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서 또 조국 혁신당에게 뺏기면 말이죠. 야당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리적으로 점점 이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난 선거 때도 그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예. 그런 걸 볼 때 이제 다투는 게 당연한 건데 글쎄요 여기는 뭐 여당이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물론 당연히 지금 그 여당 대표가 호남 찾아가야죠. 그동안 뭐 30년 만에 이제 출마 후보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만큼 사실상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야당 대표 야당들이 지금 서로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당도 물론 뭐 결과를 예상을 뭐 낙관하기는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찾아간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보선 이외에도 여야 간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 의혹 중에 일부에 대한 상설 특검에 수사 요구안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글쎄요, 이건 이제 결의안이라서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설 특검이라는 거 2014년도에 여야가 이제 합의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의 이른바 그 거부권, 제2요건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법상에 있는 게 아닌데 이 규칙을 개정해서 여당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절차로서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당 대통령과 연루된 이런 이제 인사들을 수사할 때는 이거 배제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번에 상설 특검의 내용에 보면은 그 사무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바로 이게 지금 흔히들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과 연관돼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배제하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 여당 전체가 완전히 지금 이러한 여건에 무슨 뭐 이른바 대통령 부인의 이른바 리스크에 전부 동의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그렇다고 규칙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거는 야당의 뭐 전략이야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라 하더라도 좀 그건 좀 타당하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여나 야나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특검을 추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아예 근데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건 그것도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당에서도 규칙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꼼수라고 굉장히 좀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설 특검 규칙을 개정한다 그러면요. 야당에서는요, 여당의 입장에서는요, 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 가족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설 특검하자. 대신에 야당 추천을 빼라라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우리가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핑퐁으로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설 특검 국회 이제 그 규칙에 따르면은 총 7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야 2명씩에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1명, 법원 행정처 1명, 그다음에 대한변협에서 각각 1명씩 총 7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율로 보면 현재는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베네핏이죠. 국민이 뽑아준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으로 해버리면 이게 3대2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은 그렇게 2명이 올라오면 반드시 1명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 요구가 없는 거죠. 거부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 과정에 보면은 국회 운영위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가서 본회의 투표까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아마 야당에서 지금은 아이디어로 던지긴 했지만 이거를 자기들이 언제 의석수가 바뀔지 모르고
언제 여야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서서히 아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도 즉각 반발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거든요. 어떤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왜 이 사실 상설 특검 이 얘기는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었습니다. 옛날에 2022년에 본인이 의혹이 대장동 이제 몸통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의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그분이 구속되고 유동규 씨가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랬냐면 상설 특검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카드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말을 나중에 거둬들이냐면은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즉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니까 법무부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박범계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 그게 한동훈 장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꿔서 상설특검 얘기하자고 했던 거를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설특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마 여야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아마 이거를 아마 좀 판단해 주실 거다. 여론이 이런 식으로 너네가 국회에서 자기들이 이익에 맞게 규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여론이 아마 평가를 받을 거다 봅니다. 네, 관련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뭐 상설 특검은 현재 제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야당이라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계속 이제 대통령의 제2호권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단지 규칙 개정까지 하면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거 이 자체는 이제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데 야당이 상설 특검하는 거 그리고 뭐 여나 야나 뭐 제도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이것과 이걸 하면서 자꾸만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절차의 문제인데 예. 그 제도적으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상호관용과 이른바 제도적 자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상설특검 하는 걸 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라서 단지 그런 이제 뭐 제도적으로 너무 이거를 규칙까지 개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상설특검 자체는 아무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설특검에서 추천을 2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1명을 이제 지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지정 안 할 수가 있죠. 안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버리는 이런 방법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강한 발언을 막 쏟아내다가 막상 보도가 되면 좀 번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자신을 찾아온 명태균 씨를 처음 봤고 이후에 소통을 끊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얼마나 평가를 하시는지요? 명태균 씨가 경남에서 이제 선거 이제 브로커로 많이 활동했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가 공보문을 만들면서. 근데 그때 대체적인 평가가 뭐냐면은 선거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그런 데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한테 가면 이 얘기하고 저 후보한테 가면 또 이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자기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후보는 이게 단점이야, 약점이야. 그리고 이 후보한테는 다시 와서 방금 자기가 이제 감싸주던 그 후보에 대해서 저게 이제 약점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얘기가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본인이 예를 들면 핸드폰 6, 7개가 있고 그 안에 텔레그램 다 있을 것이다. 녹취도 다 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정말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예를 들면 지금 탄핵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야도 언급하면서 저게 그냥 입에 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를 오히려 꺼내는 자체가 오히려 저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의심스럽다. 뭐가 없으니까 본인이 궁지에 처하니까 그거를 회피하려 목적으로 저렇게 좀 과장되게 자기를 의시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좀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야기 좀 구체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대단히 비정상적이에요. 이 명태균 씨의 이 주장이 어디까지가 맞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결국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로 그렇죠. 밝혀질 사안인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나를 구속하게 되면은 내가 다 불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나를 구속 못할 거다. 근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미지근해요. 그런 일 없다. 뭐 저기 경선 전에 어떤 정치인이 자택에 데리고 와서 그때 만났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났다. 뭐 이런 해명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이 명태균 씨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하는 걸로 들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 얘기한 거 떠나서 우리 일반 이른바 과거 조선시대 저작거리라고 그러죠. 저작거리. 일반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뭐 이 사람이 뭐 번복한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명태균 씨가 뭐 김건희 여사와 뭘 나눴다라는 거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뭐 전혀 알 길은 없어요. 저는 뭐 예측도 못 하겠고 단정은 뭐 당연히 못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잠깐 특검 얘기 말씀 나눴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봐요.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면 아무런 뭐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게 정말 사실이 아니고 사실 무근이라면 명태균 씨 당장 이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거 고발해야죠. 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처럼 이런 게. 그러니까 뭐가 명태균 씨 이 사람이 아까 이른바 소위 이제 선거 브로커인데 여기에 노란한 정치인들도 한심하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예. 대통령실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보면 이게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언론에 나와요. 언론에 나오는데 국정감사장에 본인이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언론에 나와서 본인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을 자기한테 강요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라고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에 안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면서 언론에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도 나왔었다 해서 사진도 크게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에 그 참석한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한 날, 그 같은 장소에.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만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본인은 취임식도 초대받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이제 윤석열 그 후보 시절이었죠. 그때 치맥했던 그것도 본인이 이제 어레인지했다 했는데 사실 선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말단 직원들도 치맥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고를 할 수 있고 보고 라인이 있고 결정한 사람 따로 있고 결정하면 전대사람 따로 있는 거고 그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과연 본인이 아이디어 내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전달해서 만든 건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어느 한 단계일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김 여사랑 텔레그램 많이 했다. 근데 텔레그램 했다는 말만 했지 텔레그램 아직 증거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 주장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로만 될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국민 일반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고 있느냐. 나중에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뭐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당연히 없죠. 이런 사람들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선거 브로커란 말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많은 뭐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민들이 제가 뭐 이분을 뭐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선거 브로커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여러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해 그걸 주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 부분이 예. 여당 내에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럼요. 뭐 친윤계에서는 일방적인 이야기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기류가 다른데 한 행사에서 민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 또 선택할 때가 되면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기 며칠 전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로 뭐 얘기되는 이런 분들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거기서 뭐 구체적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이. 다시 말해 현재 이제 여권 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 전부 갈등의 차원은 이미 넘었다. 이건 사실 그동안 서로 식사에 응하지 않고 또 대통령 출국할 때 여당 대표가 일부러 안 가고 뭐 어떤 신문사, 언론사 무슨 기념 행사에 거기 또 일부러 또 안 가고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식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이건 이미 갈등의 차원을 넘은 거고 거의 충돌 양상이에요. 그리고 사실 보라는 듯이 또 한 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만난 거거든요. 일종의 세력화다.
새해 결집이라고 보는데 민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죠. 지금 더 이상 이제는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취임 100일이에요. 당대표 7월 23일 날 대표 선거 있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뭐 대통령 의식하고 이럴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여권발 리스크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여당 대표가 자신의 여러 가지 물론 뭐 정치공학적인 거 생각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심이 뭔가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 간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의미라고 저는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2달 넘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바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원내에서도 지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최상배 특검 같은 경우는 과연 동의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처음부터 안 될 가능성이 동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의원총회도 못 열고 이거 가지고 공론화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고립무원 약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에 대한 공격 같은 걸 오면은 이거를 민심으로 본인은 이제 포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민심이라고 이제 민심이라고 이제 묶어서 아마 자기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맥락에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